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회사 미술과 만나다. 종교계 역사,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마지막 주제, 저희들이 시민 바로크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로 해서 브리얼 집중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프랑스 할수 봤는데 렘브란트, 페르메이르로 해서 얀 페르메이르의 지리학자 또 천문학자라는 같은 해에 그려진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모델은 언뜻 봐도 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같은 인물이 이제 모델로 섰죠. 이 모델은 안톤 판 레이우엔훅, 이분이 이제 지리학자, 전문학자의 모델로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 미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 최초로 세균을 발견한 분입니다. 현미경도 개발했어요. 근데 당시 네덜란드는 이 학문이 그냥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연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돈을 벌어야 돼. 이 부에 대한 욕망, 이 네덜란드 사람들 엄청났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최초 증권 거래소를 만들게 되고 튤립 최초의 법을 만들게 되고 하죠. 이분은 또 무역업자이면서 또 과학자였다. 당시 지리학, 이 천문학은요 17세기 과학의 총화였다. 그야말로 첨단 과학입니다. 첨단 과학. 바로 이 지리학이 그래서 지도, 세계 지도 완성된 게 아니야. 계속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는 당대 첨단 지식의 보고였고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다니는데 일부는 제대로 도착했지만 일부는 하멜처럼 표류하기도 했죠. 이들은 화승총으로 무장해서 반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정말로 부지런히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철학적 인간이 17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행복은 인간을 어린아이로 만들고 고난은 인간을 철학자로 만든다. 17세기의 인간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변하는데, 왜냐? 세상이 막 넓어져. 이걸로 끝이 아니라 꽤 넓어져. 그동안 좁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천동설의 기초에 딱 그렇게 살다가 너무 넓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런 걸 만드셨는지 당혹감을 느끼고, 확장과 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개인은 분열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증대가 된다. 그러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사고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데카르트는 모든 걸 회의하면서 이제 근대 철학의 비조 아버지가 되죠. 바로 렘브란트의 자화상, 17세기에 가장 낯설고 독창적인 그림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그의 자화상, 그는 당시에는 자화상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던 시대였다. 근데 그는 유화로는 거의 40여 점, 그리고 판화로 30여 점, 그러니까 1년에 두세 점씩 자화상을 그립니다. 중세에서 막 벗어난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요, 어떤 굉장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 낙관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술 작품에도 등장을 하죠. 나타나죠. 그때는 어때요? 이 베로키오의 청동 다비드를 보고 계십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긍정적인 얼굴,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소년 다윗, 확신에 찬 소년 다윗을 보고 있고, 그 옆에는 어때요? 단테, 베아트리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담긴 그 단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막 그냥 세계 넓어지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을 잃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오로지 하나였던 바로 가톨릭 보편교회, 하나의 보편교회였던 이 가톨릭이 어때요? 새로운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개신교가 외치는 거 뭡니까? 종교개혁은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중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의 시각적인 대응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대 문화의 주체인 개인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렘브란트는 1606년 레이든에서 태어납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대학이 세워진 곳인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이제 배출을 해요. 렘브란트도 이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하고 선배 화가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1631년 무작정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고 그림 하나로 단박에 유명 화가로 도약을 하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이 퀼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작품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오자마자 그 이듬해 그려진 작품인데, 자, 해부학 강의를 이렇게 그린 이런 그림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는 이 해부학, 인체를 우리 이제 카다바라고 하거든요. 시체 갖다 놓고 해부하는, 이게 사실은 의대에 들어가서 해부학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게 뭐였는가? 입장료만 지불하면은 관람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중세에는 시체 해부가 금기됐죠.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시체 해부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면서, 근데 이런 그림들이 다른 사람도 그렸거든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단박에 유명화가 되느냐, 그걸 알려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렸는가를 이해하시면 돼. 이 그림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 다른 그림, 자, 뭐가 다릅니까? 이 그림하고 얀 머루트의 그림과 렘브란트가 그린 이 해부학 강의 어떻습니까? 렘브란트는 당시의 수업 내용과 실제 분위기까지 그림에 담고 있지만,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시체 카다바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다 얼굴 딱 보고서 증명사진 찍듯이 딱 서 있죠. 근데 이것도 실제 그 인대 잡고 있고 그거 보고서 이게 이렇다고? 다 놀라고 여기 이게 있다고? 딱 그런 표정 아닙니까? 놀라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쇼킹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 이런 그림도 있네? 이 그림 하나로 이제 단박에 뜨게 되죠. 1634년 렘브란트는 굉장히 부유한 상속녀인 사스키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거주지, 당시 이 암스테르담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박해받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했거든요.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서게 된 데에는 또 이 개신교도들이 온 것도 있지만, 박해받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대거 온 거예요. 유대인들.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의 황금기가 있었는데, 스페인이 가톨릭으로 통일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언제? 1492년.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콜럼부스를 지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람브라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 전부 개종하든지 떠나든지, 대부분 떠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몰래 유대교를 지키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라노라고 불렀어, 스페인 사람들. 마라노가 뭐냐? 돼지야, 돼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게 돼지잖아요. 자, 어쨌든 그 다수의 유대인들이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 거주지는 부유하고 좋은 학교가 있고 유대인 거주지에 대저택을 장만했다. 렘브란트는 굉장히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한, 그래서 시세보다 굉장히 비싸게 샀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돈을 너무너무 잘 벌던 시절이었고, 또 아내가 굉장히 부유한 상속녀라 유산이 많아.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이 둘은 행복을 만끽하면서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사스키아가 죽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죽죠. 근데 이 아내가 유언장을 남기는데 뭐냐? 유산을 함부로 못 쓰게 묶어둡니다. 왜냐? 이 도리안의 아들 티투스에게 무사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왜 묶었는가? 이 렘브란트가 낭비벽이 심해. 그럼 렘브란트가 무슨 술하고 도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일단 너무너무 어리숙해. 잘 속아. 그리고 렘브란트가 화가잖아요. 특히 역사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사화를 그리려면 뭐예요? 거기에 이런 고고학 유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의상, 그다음에 골동품 이런 걸 수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렘브란트 집 앞에는요 맨날 벼룩시장이 모였는데 전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가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남편의 성질을 아니까 유산을 묶어두죠. 그리고서 매달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매달 급여 형식으로 주어지도록.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합니다. 만약에 렘브란트가 재혼을 한다? 그러면 그 유산을 끊어라. 이런 조건을 달죠. 너무 냉정해 보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사스키아가 엄청나게 잘한 거야. 이래가지고 티투스가 제대로 큽니다. 이 그림은 부인 사스키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려진 마지막 초상화죠. 30세에 죽은 아내, 아들 티투스는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것저것 화려한 모자에다가 옷, 값비싼 장신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그림들을 보면 사스키가 굉장히 장난기 넘치는 그런 그림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굉장히 좀 미소도 사라지고 좀 심각합니다. 자, 같은 해 렘브란트의 대표작 야경이라는 작품이 또 그려집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명성은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르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또 집단 초상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집단 초상화가 이게 역사화로 둔갑하는 마법이 렘브란트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명성이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또 그걸 또 알려면은 또 비슷한 주제의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 차이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프란스 하스가 그린 민병대 초상화입니다. 어때요? 잔뜩 뽐내가지고 딱 증명사진 찍듯이 단체 사진 찍듯이 뽐 잡고 있죠. 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의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20살에 이 핸드리케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위해서 렘브란트 집에 하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가관이야. 부인은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유모였던 이 헤르체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근데 보니까 밤에도 같이 주인하고 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그런 가운데 자기 주인은 맨날 무시해. 제가 어리숙하다 그랬잖아요. 렘브란트 굉장히 어리숙하다.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렘브란트에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브란트 자기의 좀 억울하지, 아무리 그 어리숙해도 억울한 건 알죠. 그러니까 속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가 이제 연인 사이가 되고 연인 행각이 꼬리가 길면 말피죠. 들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생활비, 막대한 생활비 매달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달래, 더 달래, 용돈을 더 달래, 생활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안 주니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실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잖아.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거 모르죠. 둘 사이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 알거든. 사실혼 관계인 거 주변 사람 다 아니까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하고, 하지만 막판에 뒤집어집니다. 본인이 공갈 협박죄로 감옥으로 가. 왜냐? 얘가 굉장히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얼마나 나쁜 애인지 그 법원에 와가지고 다 일렀어.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이깁니다.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들의 사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당시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렘브란트 너무 유명한 화가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형생 매거진에서 계속 뭐 얘기했겠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실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편집된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녀가 안주인을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걸로 각색돼 가지고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면서 이 핸드리케는 완전히 천하의 악녀가 되는 거죠. 이 비난을 잠재우려면 둘이 재혼을 해야 돼. 근데 재혼도 안 하면서 같이 살면서 몰아냈어?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혼하면은 유산 못 받아. 부인이 남긴 유산 못 받아. 그렇죠? 그런 가운데 당시 단순 동거는 칼뱅파 주류인 이 네덜란드 사회에서 심각한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이자 새로운 사실혼 관계인 이 핸드리케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런 배경에서 나온 또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라는 작품인데 다윗의 편지를 받고 고민하는 밧세바를 그리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보고서 어떻게 편지를 보내죠? 어서 와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밧세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모델은 누구냐? 당시 5년째 렘브란트와 동거 중인 핸드리케. 이미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녀, 매춘부처럼 이제 욕을 먹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이 작품이 공개된다? 그러면 자신이 매춘부라 욕하는 세간의 평가를 인정하는 이제 꼴이 되죠. 그러기에 모델로 선다는 것은 너무도 부담되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당시 너무 빚이 많았거든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편지를 받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죠. 이 고민이 연기가 아니야. 항상 이러고 살았어. 실제 이런 표정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1656년 렘브란트는 마침내 파산하게 되죠. 영국과 네덜란드가 결국 이제 바다 제해권을 놓고 싸웁니다. 네덜란드가 독립운동을 할 때는 영국이 어때요? 스페인이 이제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지원했죠. 하지만 네덜란드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나갑니다. 1600년에서 1650년까지 17세기 전반부는 거의 네덜란드의 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왜 이 영국이 쳐다만 보고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 영국이 엄청난 혼란기였어요. 여러분들 청교도 혁명이라고 아세요? 청교도 혁명. 결국 찰스 1세를 결국 처형을 합니다. 1649년 찰스 1세를 처형을 하죠. 의회파와 국왕파가 나뉘어가지고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결국 왕을 최초로 처형을 해. 그러니까 150년 전에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루이 16세 목을 치기 전에 영국,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의 나라의 영국이 먼저 왕을 목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이제 올리버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와 전쟁을 합니다. 영난 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몇 차례 이어져. 근데 나중에 그 영난 전쟁 여파로 네덜란드의 뉴 암스테르담을 어때요?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의 동생 제임스가 당시 요크 공작이었거든. 그래서 요크 공작으로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뉴 요크 이렇게 되죠. 뉴 요크. 영난 전쟁으로 이제 결국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렘브란트는 파산난다. 이런 가운데 이 유산 관련 사스키아의 유언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사태까지도 예견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이제 아내인 핸드리케는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유대인 지구에 있는 대저택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아들 티투스와 함께 1층에 화랑을 차리고 위에는 이제 남편이 돈 걱정 없이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죠. 그야말로 렘브란트는 그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대책 없는 인간인데 신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 두 명의 선물을 보내죠. 첫째는 사스키하고 두 번째는 핸드리케입니다. 이 조촐한 살림에도 소소한 재미를 누리고 있을 때 아내 핸드리케가 쓰러집니다. 흑사병으로 죽게 되고 그녀가 죽고 나서 2년 후 핸드리케를 뭘로 그린 거예요? 유노. 로마에서는 유노죠. 그리스에서는 헤라.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내,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안했겠죠. 이 아내에 대한 죄책감, 마지막 보답으로 자신을 사랑한 이유로 핸드리케는 한 번도 세상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재혼하면 되지만 또 재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잘 알죠. 그래서 죽은 뒤에라도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는 모습, 신들의 여왕인 헤라로 딱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1668년 아들 티투스마저 마지막 끈이죠. 아들 티투스마저 흑사병으로 죽죠. 마지막 버티고 있던 이 렘브란트에게 아들의 죽음은 결정타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세 가지밖에 없죠. 고독, 궁핍, 그리고 자기 혼자 수없이 그린 자화상, 그림밖에 없어요. 팔리지 않는 그림들. 그리고 이듬해 1669년 63세를 일기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몇 개의 유명한 유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2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 죽는 그 해에 유명한 그림이 또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이 바로 죽는 그 해에 나오게 되죠. 이 두 그림 모두 주인공이 노인이죠.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을 방문할 때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 시므온, 노인 시므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 개체로서 나의 삶은 끝나지만 종으로서 인류의 삶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어리숙한 자신을 등쳐먹은 세상, 억울하고 비통하고 눈을 못 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용서하면서
세상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 살펴볼 마지막 화가는 위대한 회화의 색이라고 하는 17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얀 페르메이르,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이제 행정 수도였죠. 하지만 이 델프트는 정신적인 수도다라고 부릅니다. 왜냐?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그 지도자였던 빌럼, 이 빌럼이 스페인과 맞설 때의 최초 수도가 델프트거든요. 지금은 델프트 도자기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이 그림은 당시 이 네덜란드 사회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교회와 구교회의 첨탑이 함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유럽 대륙에서 유일한 왕도 없는 공화국이었던 이 네덜란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 지붕의 이 건물은 1602년에 만들어진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배는 청어잡이 배인데, 청어,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물고기지만 당시 이 소빙하기로 한류성 어류인 청어가 대거 남하하면서 네덜란드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누리게 되죠.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 어떤 경우는 이 청어 때문에 이 노가 안 좋아졌다 그래. 청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그냥 물은 약간 있고 청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잡았는데 이게 썩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어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개발한 어부가 교과서에 이제 등장을 하죠. 빌럼 베컬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어를 통해서 부를 쌓게 되고 그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상업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고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드머니가 청어였다는 겁니다. 이안 페르메이르는 위대한 회화의 세기인 17세기의 마지막을 종합한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화가인데 보시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작품입니다. 어때요? 거창한 사건,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일상을 잔잔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민을 그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녀야, 하녀. 하녀가 단독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해. 이거는 신분 격차가 크지 않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죠. 이 그림, 이 하녀가 앞치마로 사용하고 있는 이 파란색,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파란색은요 금보다 비싼 청금석,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오는 그 돌,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이 돌입니다. 이 돌을 갈아가지고 이걸 재련해가지고 청색을 뽑아내는 그 기술도 국가 비밀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 파란색은 당시 어디에만 사용됐습니까? 성모를 그리는데만 이 파란색이 사용되거든요. 그 사람들 프레스코화에 돼요. 가면 오래됐는데 가면은 이 파란색 부분만 다 긁어갔어. 다 긁어. 파란색 그게 돈이거든. 그 파란색 물감이 알료가 돈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한의 앞치마로 요 울트라마린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왕족 성모에게 사용한 이 색깔, 그 하녀의 노동, 이게 성모의 또 왕의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절대 허접하지 않다. 노동의 신성성. 그리고 벽은 어떻습니까? 창문 옆에는 어때요? 주전자도 걸려 있고 벽에는 또 못자국이 있고 막 그래요.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실제 주방을 그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빛이 하녀의 이마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뭐예요? 숭고함, 거룩함. 중세 초상화에서 어때요? 이 뭐예요? 후광을 상징하죠. 바로 노동이 신성하다. 그게 비록 하녀의 우유 따르는 일일지라도 바로 이 칼뱅파의 핵심 교리를 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칼뱅파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진주귀걸이 소녀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앞권은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인데 그래도 백미는 뭐예요? 귀에 걸린 귀걸이,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죠.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이 작품은 어때요? 실제 모나리자,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한 15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각각 르네상스와 또
바로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어때요? 정삼각형 구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보고 있고 진주 귀걸이 소년 어때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막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적인 느낌을 그린 건데 페르메이르가 이 작품을 그리고도 본인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산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걸 몇 번 다시 그렸대요. 근데 그 느낌이 안 나가지고 다 이제 폐기처분했대. 바로 자기가 봐도 그 순간에 그 느낌 딱 뒤돌아가지고 뭔가 딱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르네상스는 어떤 진리의 어떤 영속성, 바로크는 진리의 순간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음악 수업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지금은 피아노의 전신인 합스코드 앞에서 이제 연주하고 있고 그 옆에 지휘봉을 들고 있는 남자는 아마도 이제 음악 선생님이겠죠. 음악 수업 중일 겁니다. 페르메이르 그림에는 창문이라든지 거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인의 속마음을 비추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여인의 속마음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울이라는 장치입니다. 거울. 보이는데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누구 보고 있습니까? 이 거울이. 여기 보고 있죠?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거울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각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다.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페르메일 그림에서 이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 이런 이미지들은 여인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 여인들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추는 장치로 등장을 하죠. 그 맞은편에 빈 의자에 여기도 첼로의 전신인 감바라는 악기가 뉘패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빈 의자에 앉아가지고 감바를 연주하고 또 여인은 합스코드를 연주하고 이 사랑의 합주가 시작이 되겠죠. 이 악기, 이 사랑의 합주, 이 합주 이게 뭐야? 그게 합주가 아니죠. 여기서는 사랑의 행위, 실제 서로 둘이 사랑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당시 이제 악기를 통해서 조화, 낙원에 있는 게 악기잖아요. 낙원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 두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이게 단지 합주가 아니고 사랑의 행위로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러브레터라는 작품 보고 있습니다. 편지 한 통이 하녀를 통해서 여인에게 전달이 되었죠. 초조하게 이 편지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중엽 이쯤 되면은 그림에 편지를 쓰는 여인 그리고 편지를 읽는 여인들이 종종 등장하죠. 중세에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어요. 귀족들도 문맹.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 개신교 지역은 이 종교 개혁으로 오직 성경으로잖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려는 욕구로 인해서 문자 해독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부모님들 또 글을 모르시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끼우신 경우가 많죠. 당시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17세기 대표적인 중요한 문화적인 현상이다. 글을 읽는 이런. 그래서 일기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그래서 몽테뉴의 수상록 이런 작품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쓰인 글, 이미 편지의 내용을 반쯤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침대 위에 생뚱맞게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이제 선악과, 어떤 금단의 과일을 연상시키는 사과가 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불륜의 에로틱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자기에게도 큐피드 화살을 쏘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는 편지여가지고 어때요? 이 침대에 몸을 던지고 와장창 이제 울음을 터뜨릴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런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섬세한 장치가 또 이 창틀에 있는 여기 이 거울 통해서 여인의 얼굴이 또 비쳐서 여인의 본심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살짝 벌어진 입과 상기된 뺨, 설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마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에 있는 붉은 커튼은 여인의 마음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평범한 여인의 이런 평범한 삶 이게 페르메이르의 붓을 통해서 예술이 되는 마법.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인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게 비록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제 예술로서 승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그림이 이제 여자와 두 남자라고 하는 19금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19금이냐? 이거는 이 남자가 어때? 두 명의 남자가 있죠. 이 남자가 여인에게 뭘 권합니까? 와인을 막 권해요.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원해. 그리고 여자는 관람객인 우리를 향해서 멋쩍게 웃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석에 한 남자가 있죠. 구석의 남자는 딱 턱을 개고서 딴정을 피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때? 속이 바싹바싹 타겠죠. 와인은 이나 지금이나 사랑과 유혹의 술이야. 신사체면에 직접 나설 수는 없고 거기 일하는 그 종업원을 통해서 일종의 부킹을 시도하거든요. 부킹, 그렇죠? 그리고 중재자가 넉살 좋게 이제 와인을 권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남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액자에 걸려 있는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 누굴까요?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인데 외간 남자하고 지금 수자하게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있는 여인. 이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남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식탁 위에는 바로 요 청화백자입니다. 그렇죠? 흰색 도자기 여기 힌트인데 모두 이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 자, 1500년에서 1700년대를 세계사에서는 이제 위대한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근데 항해를 갔다가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멜처럼 표류하고 대부분 3명이 가면 2명은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26년 전 박연을 만났는데 이 하멜이 이 벨테브레 모국어 잊어버리고 조선말밖에 모르는 네덜란드 동료를 보고 온 거예요. 다 동인도 회사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여인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또 힌트가 탁자 위에 있는 접시에 레몬이 있어요. 레몬. 이 레몬은 뭘 상징하는가?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이 어때요? 레몬처럼 시큼하고 씁니다. 근데 그 레몬이 껍질이 벗겨져 있네요. 여인은 유혹에 넘어갔고 신사는 목적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여인을 주제로 해서 여인의 사랑, 때로는 그게 금단의 그런 사랑까지도 이제 하나의 예술로 그린 페르메르의 작품을 몇 개 감상을 했고,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는 1600년에서 대략 1650년대까지 가고 마침내 영국이 청교도혁명을 마무리하고 항해 조례를 발표한 올리버 크로멜을 통해서 결국 네덜란드와 전쟁, 영난 전쟁이 이제 펼쳐지면서 결국 이제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의 그 바통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네덜란드는 18세기에 영국의 해상 패권을 완전히 잃고 내리막을 이제 걷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제 그 그림들, 화가들은 한 반세기 1600년에서 1650년까지 17세기 전반 정말 너무너무 찬란했던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 전 세계 상선 5척 가운데 무려 4척이 네덜란드에 배웠다고 하는 세계 모든 좀 희귀한 물건들이 보이는 그런 그 집산지였고, 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던, 또 왕이 없는 최초로 근대 국가로 탄생하는 네덜란드 공화국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이제 8주의 시간을 통해서 8개 주제로 종교개혁사 시대의 배경이 되는 미술 사조와 함께
교회사 미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